다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산사태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흐리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침몰시킨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사고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부다페스트 수도 검찰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선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 과정을 거쳐 확인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선장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인터뷰에서 만나본 부다페스트 성결교회 신기재 목사는 사고를 낸 선박회사는 전 세계에서 크루즈를 운영하는 노르웨이의 큰 기업인데 사고 전에 전문가가 크루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선사가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장 개인의 무능, 일탈을 넘어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안전을 도외시한 것. 네, 사고 원인이 그렇게 추정되지요.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던 말입니다. 자본이 안전을 삼키는 순간 그 자체로 흉기가 된다는 사실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헝가리 유람선 희생자 운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보고도 계세요.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교수 연결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등장한 약상 김원봉 선생,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남북 방역 공조와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평양에 다녀오신 분인데요.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네, 만약 내일 치러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 준비하고 있고요. 남다른 역사 시간에는 친일 경찰의 역사 테러 사건으로 불리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명태 역사 저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함께 하실 거죠?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자,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지난 2013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관련 동영상을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검찰에 올려보냈는데 검찰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이제 와서 검찰 수사가 당시에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환섭 검사장의 수사단이 구성됐는데요. 2달 전에 이 여환섭 검사장의 검찰 수사단이 그 경찰이 부실하게 보고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강일구 총경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원인은 뭐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예. 검찰은 뭐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경찰은 또 거기다가 거짓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뭔가 이게 뭐 결과를 바꾸거나 이건 아니더라도 예. 사실관계는 바르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건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죠. 만약에 만보, 백보, 양보해서 예.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 증거가 없었는데도 형사사법법 원칙으로 뭐 피의자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만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경찰관들이 어디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그렇게 밝혀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경찰이 허위보고했다는 거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분명히 보고한 증거가 있고 반대로 보고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김용민 라이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분배의 악화, 고용 상황 악화를 가리키는 지표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죠. 이거 염려할 일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한국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해석인데요. 경제학자이기도 한 홍종학 전 장관의 진단 들어보시죠. 그래서 올해 한해 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좀 낮췄습니다. 2.5.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예.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최근에 IMF에서도 전 세계 성장률 자체를 지금 낮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타격을 심하게 입는 나라가 한국 경제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경제를 또 쳐다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래서 최근에 뭐 지금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고 또 반면에 기회로 본다면 또 기회 면에서도 한국 경제가 가장 기회가 높다 이런 보고서가 엊그제 나왔던데요. 치킨 사업에 손댔다가 망한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초기 자본 적게 부담하기로는 치킨집 창업만 한 게 없거든요. 함정이 많습니다. 치킨 가맹 사업의 식재료는 도매 마진 방식입니다.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요. 시중가보다도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합니다. 예. 게다가 과당 경쟁, 임대료 압박, 배달 수수료 압박까지.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왔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충 안진걸 소장이 짚었어요. 들어보시죠.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하지만 되지만 장사만 잘 되면 큰 부담 없고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면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데도 많고요. 네. 다만 원래 나오던 매출이 아까 방금 치킨집에서 영업이익 2천만 원에서 1,360만 원 떨어지면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 악화되잖아요. 예.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치킨집도 아까 말한 8만 5천 개나 되는 진입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과당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치킨집 전체의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네. 치킨집이 8만 5천 개가 되니까 예. 각 점포당 가게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은 커졌어도 본사는 배를 불려도 점주들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이고 과당 경쟁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은 뭐냐면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분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복지 민생급여를 확대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치킨 예를 들면 한 달에 2마리 시켜 먹던 걸 1마리만 시켜 먹어버리면 결국 치킨집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약산 김원봉 전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을 언급한 현충일 추념사, 그 추념사를 했지요.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적절한 역사 인식이라며 김원봉 부사령관은 북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인물인데 이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문제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추념사는 내 편을 갈라치는 정치라면서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현충일이었고 저도 지역에서 현충일 행사 다녀왔죠. 6.25 전쟁은 단순히 일어난 무슨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한반도 전체에서 일으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항해서 싸운 우리 그 전몰 그 장병들 이분들의 죽음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거 이것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 기본적인 가치고 그런데 공산주의 그 정부 김일성 정부 정권이 들어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원봉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훈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용민 라이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설교 중 대통령 하야하라. 대한민국이 빨갱이가 돼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기총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인기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독선적이고 교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면서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인기 목사가 한 말입니다. 한기총 대의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선거 253개 지구의 그 위원을 조성해서 내년 그 4월 총선을 위해서 이 한기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하게 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한기총이 완전히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 오겠다. 저는 정광훈 목사한테도 임원회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구상은 그건 망상이다. 절대로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더니 저보고 가르치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임원회. 총선에 맞춰서 250개 지역구에 한기총의 연합회를 각 지역마다 두고 총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그죠? 네. 한기총 내에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기총 내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광훈 목사의 그 정치적인 행보는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지나쳤다. 많이 짜증나시죠? 금요일입니다. 짜증내서 뭐 하겠습니까? 송소희가 부릅니다. 태평가. 짜증을 내어서
말이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온다 홍수대 공수가 하니 아니 나누지는 못하리라 얼씨구 좋다 헐라비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찾아서 날아든다 네, 오무지님 국악방송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악방송이라니요. KBS 제1라디오인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방송입니다. KBS 1라디오. 한참 후에 생긴 국악방송하고 헷갈리시다니. 네, KBS 1라디오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정보와 음악이 있는 방송입니다. 97.3 수도권에서는 97.3으로 주파수 맞추셔서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방송도 참 좋은 방송이에요. 예. 자, 박현주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힘써라. 현충일 기념사로 무슨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들 추념사 꼬투리 잡으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5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 차량이 많지 않아서 퇴근 정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곳곳의 돌발 상황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청주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남청주 나들목부터 정체되고요. 기흥 동탄부터 오산까지 6km 구간에서 쭉 밀리는데 이전 시간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으로 한남에서 반포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각각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부근 4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고요.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각각 7km씩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등장한 이름 약산 김원봉.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냈죠. 의열단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치권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김원봉 선생의 역사적 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입니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교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경상북도 도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 이념을 극복한
애국 정신과 통합의 길을 강조하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이 화제입니다. 자, 네네. 독립운동가 김원봉과 그의 활동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독립운동사가 되게 이제 3.1운동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원래가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100주년이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 25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독립운동 25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전에 독립운동 하면은 의병이라고 하는 한 큰 계열이 있고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또 한 큰 계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병은 보수고 계몽운동은 진보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도 보수 진보가 있었지요. 근데 이제 3.1운동 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제 보수 진보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대개 이제 1890년대생들은 3.1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나이로 보면. 예, 예.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병이나 계몽운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은 3.1운동 때부터, 즉 독립운동 후반기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고요. 네네. 3.1운동을 시점을 해서 1919년 11월에 이제 의열단을 만들어서 2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아는 뭐 김상옥 의거, 나석주 의거 이렇게 쭉 나갈 때 그 등장하는 수많은 의열투쟁의 아이콘이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의열투쟁만으로 독립은 어렵겠다. 결국은 군사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우리 스스로 장교로 한번 양성되어 보자 해서 이제 의열단 대표들이 저 광저우에 가서 황포군관학교를 다니게 되고 네. 중국군 장교 과정을 마치고 나오게 되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예, 예. 그 이름으로 봐서 벌써 사회주의 색채가 드러나네요. 예. 예, 그러다가 중국 장제스 정부의 중국 군사위원회의 동기생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당 정부한테 도움을 그래서 받았군요. 남경에다가 예. 독립군을 기르는 장교 양성반 사관학교 이름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름은 길지만 예. 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이육사 같은 인물이 바로 여기 일기생입니다.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군사정치간부학교를 나왔죠. 예. 그리고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피난길에 나서면서 예. 조선 의용대를 만들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충칭 중경에 가서 42년에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를 하면서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또 광복군의 부사령 네. 그렇게 되는데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의열투쟁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예전에 그 전지현 씨가 나온 영화가 뭡니까? 예, 암살이라는 영화. 예. 밀정도 나왔고. 영화 제목을 제가 자주 까먹어서 말이죠. 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김원봉 선생이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인물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해방 이후에 월북했단 말이죠. 월북한 점을 들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근데 사실 월북한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그중에는 김원봉 선생처럼 이 친일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이후에도 경찰이 돼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분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못 견뎌서 그 모멸감 때문에 김원봉 선생이 북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렇게들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가 그 풍토 자체가 전립하기 어려워서 갔다라고 하는 큰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단세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단세포적으로 자체가 여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간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월북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일하고 월북한 이후의 일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나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겠다고 투쟁한 것 그것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분단된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형이 전립할 수 없어서 간 것하고 이것은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북에 가서 숙청당했으니까 네네네.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꼭 이야기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숙청당했다라는 것은 정치 투쟁에서 패한 것이잖아요. 네네. 그 숙청당한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으로 가는 사실 자체를 옹호해 줄 수 있거나 면죄부가 되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분에 대한 평가를 북에서의 평가하고 네네. 독립운동가로서의 평가는 구분을 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독립운동사에서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이야기를 하되 네. 이제 분단 이후에 북에 가서의 그분의 활동은 지금부터 엄밀하게 추적을 해봐야 된다. 58년도에 숙청될 때까지는 그래도 북에서는 최고급 지도자의 반열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숙청 과정에 대해서 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라든지 뭐 연구된 그런 연구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분야예요? 그 이제 그 숙청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경과를 다룬 그래요. 연구 성과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은 숙청될 때까지 그가 북쪽에서 발표했던 글도 있을 테고 연설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극소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숙청의 과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북에서 그가 남긴 글이나 연설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추적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끝내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그 발언,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저는 일부러 인터뷰가 있다 해서 문장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 전체 큰 틀에서는 보수 진보, 나라 사랑의 보수 진보라는 게 뭐였겠느냐 하는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라는 그 대원칙. 그것이 이제 문장 전체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독립운동사에서 좌우를 모두 묶어서 평가하자는 뜻은 바람직한데 하지만 이 문장에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넣게 되면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궁금함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이후로 부쩍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서운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보훈혁신 자문위원회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정식으로 그런 서훈을 권고했다라는 소문도 들렸고 그래서 반론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 이 문장에서 김원봉을 꼭 넣어야 했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즉 광복군으로 통합했던 두 군사 조직이 나오는데 하나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나월환이라고 하는 대장과 조선의용대 대장 김원봉을 같이 병렬로 놓고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이 정도 이게 병렬을 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질 않고 김원봉만 내세우게 되면 분명히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연설문을 작성하던 과정에서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했는가 자꾸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아직 논쟁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역사적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그 연설문에서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자, 그런데 사실은 또 이 해방 이전에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친일 행위에 대한 명징한 좀 심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어저께인가요?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산당한 지 70주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날부터 우리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하기 어려운 정황을 만들어 왔지요.
그래서 그건 옛날이지 지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네. 예컨대 대종교를 제외하고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종교는 그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더 엄청나게 많은 그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비껴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모든 종교들도 친일 행위를 더 많이 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종교가 더 많이 독립운동했다고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 그 군사 정권 때도 나라 위한 조창기도회니 나라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을 위한 조창기도회에 종교가 앞장서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다시 말해서 역사에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 가니까 거듭 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보수와 진보는 다 필요하잖아요. 보수는 그 내 몸을 지켜나가는 면역 기능이고, 네. 진보는 면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병마를 할 때는 백신을 투여하는 게 이제 진보일 텐데. 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가 공존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말이죠. 네,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야 하는데 네. 이 오늘 이 연설문을 보면은 아울러 가자라는 뜻은 내어왔는데 네. 조그만 정쟁의 빌미는 또 제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네. 보수 진보가 서로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안고 통합을 이끌어가는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찾는 그 이름 오늘도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석이 됐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화제의 만남 그 현장을 다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회 사랑제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2040 토크 콘서트였죠? 예, 맞습니다. 그 콘서트의 한 장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였던 황현희 씨의 질문입니다. 내가 황현희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목이 많이 상하셨는데 평소 목소리 관리 비결은요? 네, 이어지는 황 대표의 발언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황교안입니다. 목이 많이 상했습니다. 맞습니다. 민생 대장정으로 목이 상했는데 지금 방금 황급하게 회복했습니다. 요즘 목에 좋다고 하는 프로포폴 그거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이에 황현희 씨가 당황해서 혹시 프로포폴이 아니고 프로폴리스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황교안 대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프로폴리스. 하하하하하. 프로포폴이 아니고 프로폴리스인가요?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황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네. 앞서서 잠깐 인터뷰도 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아, 어떻게 보냐고요? 네. 잘 보시죠. 눈을 부릅뜨고 알겠습니다.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의표를 찌르는 답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의지가 넘치는 얘기였는데요. 예. 일단은 각 정치 세력의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발언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역사 덧칠하기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반응이었고요.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의 수많은 무덤 앞에서 북한의 6.25 전쟁 공훈자를 소환해서 추켜 세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밝혔고요.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원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지하는 게 옳다.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월북 전후 행적을 구분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애국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말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꼭 서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네. 부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은 독립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로 공적을 폄훼당하고 비하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막말을 내뱉었어요. 네, 그 최근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그 손해배상 소송 4억 1천여만 원을 당했다라고 해서 페이스북 다시 시작했는데요. 네.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6일에 김원봉이 누구냐? 김일성 정권의 권력 3위 6.25 남침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국군 창설자라니 이보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망언이 어딨냐라고 글을 썼습니다. 예. 예, 또한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한국당이 뭐 하는 거냐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 달린 의원이 한 명이라도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유,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근데 대통령에게 빨갱이라는 이런 모멸적인 표현을 써야 할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네. 다만 여기서 본인이 직접 언급한 한국당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세력 형성, 자신의 목소리를 지지해 줄 사람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남는 거죠.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입증했네요. 온몸으로. 네. 차명진 전 의원이 말이죠. 아무한테나 빨갱이라고 하면 이거 저 법으로 걸면은 그 문제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사실은 이제 빨갱이란 단어가 특정한 집단을 폄훼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단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말고 누가 이거에 그 설득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현충일에 생긴 일, 이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모 시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시민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난 6일에 있었던 그 행사에서 현충일 행사죠.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은재 의원실의 운전비서가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표도 없이 차를 몬 채 그냥 행사장으로 진입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의원실 관계자 말고도 사성 장군도 비표를 갖고 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었고 네. 걸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외국 대사관 차량도 비표 없다고 못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서 이은재 의원실 갑질 논란에 그렇게 휩싸이게 됐습니다. 비표를 잃어버렸나요? 뭐 그날따라 비표를 못 챙겨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관계자가 해명을 하기는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못 챙겼으면 또 못 챙긴 값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아가야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은재 의원의 의사하고 유관한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수행비서관이니까. 네, 이은재 의원은 먼저 차량에서 이미 내려가지고 행사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실랑이는 그 이후에 이제 이 관계자가 내부로 진입을 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행비서관 뭐 엄청나게 지금 선을 넘었네요. 이게 사실 이은재 의원 본인의 방침이나 뭐 생각하고 별개로 이뤄진 일이라면은 자신이 보좌하고 있는 의원에게 피해를 끼친 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수행비서가 갑질을 했어요. 이은재 의원이 또 속상해가지고 사퇴하세요. 그 양반한테 비서에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예. 그래도 존댓말로 하니까 다행이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내부 교계 내부에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 목사가 네. 대통령 하야 성명을 낸 것이 발단이 되었죠. 네, 그리고 뭐 대통령 하야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주체사상파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웃기는 것이 그러면 주체사상파하고 친하게 지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인가? 미국까지도 그렇게 점령된 것인가? 예.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참 걱정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교계 내부에서는 이걸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윤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기윤실에서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예. 한기총은 한국 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단체들의 지위 세탁 공간이나 개인적인 정치 욕망, 극단적인 이념 전파를 위해 기독교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책임 있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단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없으니까 정당이나 언론이 이 집단 한기총을 귀하게 대접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기윤실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의 어떤 뭐 예술 작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면서 아마 그 마이클 잭슨 그 방한 공연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윤실이라는 단체도 사실 보수 단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같은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행보다라고 하는 그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고요. 한 10년 전에는 기윤실이 먼저 한지총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지총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종교개혁 측면에서는 또 대단히 개혁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단체가 기윤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90년대 문화적으로 좀 이분법적인 접근을 한 일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또 진취적으로 시각을 진화시켰던 그런 단체가 또 기윤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그 전광훈 목사가 했던 말을 공개를 했는데 청와대로 진격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그런 과거의 목소리들 모아가지고 이따 6시 5분에 이 오디오 파노라마 시간에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경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청와대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이죠? 네. 일단은 뭐 청와대가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는 이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공개를 못하고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 청와대도 이에 발맞춰서 사실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배포한 책자 속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 네, 청와대가 지난 4일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가족과의 오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소책자가 배포된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청와대 오만찬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 참석자 중에 연평해전 당시 사망한 전사자 한 유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유공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사진을 어떻게 넣어뒀는지 배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고 모든 국민들과 만날 때 기념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일을 토대로 조금 다양하게 또는 다른 버전으로 만들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품에서 전투 참전 증명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60여 년 비무장지대에서 산화한 6.25 전사자 유품에서 당시 그 육군 총참모장이 발급한 전투 참전 증명서가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 지갑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 총참모장이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장수여증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장수여증은 참전 용사에게 발급된 전투 참전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이 기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사자의 수속 부대, 계급, 군번 이름 등을 쓴 글씨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발견된 내용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단기 4200XX 수요증 서식번호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서식번호를 통해서 용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또 당시에 참전 용사가 누군지 곧 가려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네, 외국 정치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중진 정치인이고 민주당 소속이에요. 펠로시 의장은 나는 그가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 자리가 이제 지난 4일 밤에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의 회동 자리였는데 근데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한테. 네. 이게 이제 뭐 공식 석상, 공개 석상은 아니지만 복수의 소식통이 그랬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하죠. 그분은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안 넘어가요. 나는 그녀를 불안한 낸시라고 부른다라고 비꼬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라. 내 생각에 그들 민주당은 큰 공경에 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들 실수했어. 왜 그렇게까지 날 건드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면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한 셈이 되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정치는 특히 이제 지난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야의 대결이 격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 싸우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현재 갈등 관계가 아닌 사람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족 정도. 네. 가족하고도 뭐 이렇게 좋지 않다는 소문이 스물스물 나와서 말이죠. 소문을 자꾸 키우시지 마시고.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용민 씨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영광이죠. 가족 간의 불화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름만 좀 언급해 주시면. 김용민은 저 영문이니까. 김용민 라이브. 라이브. KBS 1라디오. FM 97.3MHz. 요거까지 좀 적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또 5시 5분 PM. 어떻습니까? 좋죠. 굽신굽신. 자, 그래요.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 국가로 인정하면 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충돌에 이제 끝판까지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 거침없이 가네요. 1979년 중국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대만과는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대만에 약 20억 달러, 2조 3,560억 원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무역 쪽으로만 압박을 주고 있는데 군사적인 압박과 위협 역시 함께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중국도 지금 갈수록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이러다가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길 바라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떠한 국민, 그 어떠한 뭐 지구인이 전쟁에 대해서 희생돼서 안 되죠. 뭐 자제할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는 또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푸틴의 밀월이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7일에 그 펑파이지에 따르면은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 6일에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거꾸로 푸틴 대통령이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그 일정에서 베이징을 방문한 김에 중국의 칭화대에서 또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데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는 푸틴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예, 상대 정상의 모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러 양국 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양국 청년들이 새 시대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 발전 강화에 시 주석이 큰 공헌을 했고 그의 1대1로 구상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받았다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Because of Trump. 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뭐 중국 러시아 관계가 원래 어느 정도 돈독한 면은 있었겠지만 더더욱 이제 미국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광경이 또 보이는 것 같죠. 한때는 또 저기 미국하고 중국이 가까웠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갈등인 적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민의 한수. 네, 김원봉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김원봉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격을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김원봉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가? 아이고. 네, 그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일 경찰들, 이 친일 과거 제대로 청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뭐 예스 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 수습해드리는 자로잰 듯한 반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오늘 프로포폴 프로폴리스 헷갈리셨는데 잠든 국회 프로포폴에서 깨어나고 국민의 프로폴리스가 되어달라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도 마무리하고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